영원한 약속. 장성원 소설. 3년 전 초가을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네, 한의원님 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입니다만. 안녕하셨어요. 저 정승철 교장 아들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아버님 강령하신가요?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 돌아가셨습니다. 전북대학 장례식장에 모셨습니다. 200 사무실입니다. 2층 사무실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우선 조의를 올리고 교장 선생님 명복을 빕니다. 이따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여러 가지로 친족과 같이 지도해 주셨는데 한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 교장은 정말 한대희에게 고맙게 해준 잊을 수 없는 분이었다. 한대희가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해 주었다. 선거구 안에 살고 있는 옛날 제자들의 명단을 꼼꼼하게 작성, 일일이 찾아가서 지지를 부탁했다. 운동을 하시는데 교통비로 쓰시라고 얼마를 손에 쥐어드려도 끝내 사양하고 오히려 매번 후원금을 내놓았던 그런 분이었다. 한대희는 서울 K대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판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정계에 투신했다. 두 번은 무난히 당선되었으나 세 번째는 호남에 불어닥친 소위 황색바람에 맥을 못 추고 낙선, 지역사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지금도 변호사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70대 초반의 고령이라 일거리는 많지 않고 원로로서 대접받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한대희가 먼저 조화를 보내고 조문을 간 것은 저녁 9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저녁 식사 시간 때 밀려왔던 문상객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손님들이 드문드문 오는 시간이었다. 한대희는 조문을 마친 다음 상조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정하고 차를 마시면서 상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아침 목욕을 하시다가 탕 안에서 그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아, 그러셨어요? 더 오래 술을 하셨어야 하지만 96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큰 복을 타고 나셨습니까? 고종명이 오복종의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90이 넘으신 노모를 모시고 있는 한대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잠시 후 상조가 무슨 비밀 얘기를 꺼낸 것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내가 죽거들랑 한 의원과 한 의원 어머님께 꼭 알려라. 유언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건강이 어떠신가요? 그런대로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계세요. 연세가 94이셔서 마음을 못 놓고 있지요. 때마침 다른 조문객이 와서 상주도 일어서고 한대희도 따라 일어섰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 안에서 한대희는 아까 상주가 한 말이 되씹혔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한 의원과 한 의원 어머님께 꼭 알려라. 유언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알리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왜 굳이 어머니에게까지 꼭 알리라고 유언처럼 말했을까? 자식을 앞에 놓고 간곡하게 마지막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 어떤 곡절이 있다 한들 어쩌랴 싶어 곧 생각을 지워버렸다. 한대희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이부자리도 펴드리고 개해드렸다. 병원을 가실 일이 있으면 어머니 손을 잡고 자신이 모시고 가는 효자였다. 그 이튿날 아침 한대인은 어젯밤 조문 다녀온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교장 선생님이 욕조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 교사 출신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두어 호상이었고 장지를 선영으로 정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유언 이야기도 해드렸다. 착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지. 복을 받아 마지막도 잘 가셨구나. 좋은 데로 가셨을 게야. 어머니의 반응은 짧고 담담했다. 그러나 아들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어려있는 것이 보였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외가에 와 있었다면서요? 어머니하고 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한대인은 그 인연으로 교장 선생이 자기에게 각별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지. 내가 언젠가 얘기한 대로 내 작은 외삼촌 가정교사로 한 1년 우리 집에 와 있었지. 같은 학교에서 선생으로 있었고. 어머니 최찬옥과 정승철 교장이 처음 만난 것은 바로 최찬옥의 집에서였다. 최찬옥이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 정승철이 전주사범학교 4학년 때였다. 찬옥의 집은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 안에 있었다.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동네 이름이었다. 은행나무 서쪽에는 일본인들이 관사와 사택으로 쓰이는 외식 주택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고, 은행나무 동쪽에는 양반가의 오래된 한옥들이 버티고 있었다. 동서가 대조를 이루었다. 찬옥의 할아버지는 전주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학자요 한학자였다. 찬옥의 아버지도 지주가 있는 선비 같은 인사였다. 이 한옥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 집터를 지키고 사는 것이 일제의 침투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찬옥의 집은 소슬 대문이 있는 큰 집이었다. 승철은 사랑채에서 보통학교 5학년인 찬옥의 남동생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였다. 식사도 사랑채에서 동생과 겸상으로 했고, 주인 내외가 부르기 전에는 안채 출입이 사실상 금지돼 있었다. 찬옥은 할머니와 함께 안채 건넌방을 쓰고 있었다. 서울에서 사립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는 찬옥의 오빠는 방학 때만 전주로 내려와 지냈다. 남녀 유별이 철저한 이 집안에서 승철이 찬옥의 얼굴을 보기는 어려웠다. 어쩌다 보는 찬옥의 얼굴은 희면서도 막 피기 시작하는 연꽃 봉우리처럼 엷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자기와는 여러모로 거리가 먼 부잣집 공주 아가씨였다. 안채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찬옥의 하얀 운동화가 꽃처럼 가슴에 안고 싶도록 예뻤다. 정승철은 전주에서 북쪽으로 30리 정도 떨어진 농촌 출신이었다. 아버지도 형님도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다. 승철은 그곳 보통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관비 혜택을 받으면서 선망의 적이었던 전주사범에 입학한 것이다. 1학년 때는 친척집에서 하숙을 했다. 학교에서는 전주사범 모든 학생의 하숙집 앞에 학교 배지와 학생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달도록 했다. 선생들이 그것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학생들의 동정을 살폈다. 학생들의 반일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척 어른이 그런 감시가 싫다고 여러 차례 말해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나와야 했다. 2, 3학년 때는 아버지가 어렵게 사준 자전거로 왕복 60리길을 통하겠다. 날씨가 좋을 때는 그래도 다닐만 했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다리가 없는 소양천의 물이 불어나 10리길을 더 빙 돌거나 자전거가 흙탕물 속에 빠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때 단련으로
승철은 정신력과 체력이 강인해졌다. 특히 하체가 강철 같아서 학내외 씨름판에서 그를 당해내는 적수가 없었다. 4학년이 되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승철이 4학년으로 올라갈 무렵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했고 물리 선생님 소개로 찬옥집의 가정교사로 들어온 것이다. 물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딱 두 분이셨던 조선인 선생님 중 한 분으로 동경물리학교를 나온 수재였다. 찬옥의 아저씨 학렬이 되는 친척이라고 했다. 승철은 4학년 초 조선말과 조선문학을 지켜나간다는 뜻을 모아 비밀리에 조직된 동인회에 가입했다. 이름은 일곱 봉우리, 학교 서쪽에 있는 완산 칠봉에서 이름을 따왔다. 높은 산봉우리 같은 옹지를 품고 해가 갈수록 나를 세우는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저항하다는 젊은이들의 기계로 모임을 만든 것이다. 7명이 각자 시를 써 등사판으로 일곱 봉우리라는 동인 시집을 만들어 회원들끼리만 세 부씩을 나누어 가졌다. 승철의 시 제목은 꽃신, 찬옥의 하얀 운동화를 그리워하면서 시로 지은 것이다. 꽃신, 나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님의 꽃신. 님은 그 신을 신고 들꽃들이 피어있는 호젓한 길을 나와 함께 말없이 걸어갑니다. 벌들이 잉잉대는 과수원길을 둘이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달맞이꽃 곱게 핀 이슥한 밤길을 나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별들이 오가는 저 하늘길을 둘이서 멀리 멀리 걸어갑니다. 꽃신을 가슴에 안고 나는 밤마다 꿈을 꿉니다. 승철은 시집 세 부 중 한 부를 찬옥의 동생을 시켜 찬옥에게 전달케 했다. 여기서 뜻하지 않은 불찰이 생기고 말았다. 찬옥의 동생이 찬옥과 단둘이 있을 때 전했으면 아무런 탈이 없었을 것을 찬옥의 어머니, 방학 중이라 집에 내려와 있었던 찬옥의 오빠, 그리고 찬옥이가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것 선생님이 누나에게 주래 하면서 시집을 건네주려 했다. 그러자 가정교사가 찬옥에게 주려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여겼던 오빠가 그것을 가로채 승철의 시를 읽어보았다. 의아해했던 어머니가 물었다. 그게 뭐야? 승철이가 연애시를 썼네요. 뭐? 연애 편지를 써? 연애시를 썼다는 말을 승철이가 찬옥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는 말로 알아들은 어머니는 적잖이 놀라는 안색이었다. 망측스러워라. 한마디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어이없어 했다. 그 바람에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찬옥은 당황해져 얼굴이 홍당무가 됐고 동생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만 있었다.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오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잠자코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처녀가 되어가는 딸을 둔 어머니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며칠 생각 끝에 선생을 내보내기로 생각했다. 그런데 때마침 신축 기숙사가 완공돼 승철은 자연스럽게 이 집을 떠나 기숙사로 옮기게 됐다. 그 후 찬옥과 승철은 만나본 적이 없고 소식도 들어보질 못했다. 승철이 기숙사로 들어간 지 어느덧 3년여가 흘렀다. 승철은 5년제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가 됐고 전주 여고부를 졸업한 찬옥은 집에서 쉬고 있었다. 찬옥은 교사가 되어 어린이들을 가르치거나 농촌 계몽운동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시집 가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어머니는 완강했다. 찬옥은 3가지 조건을 내세워 그래도 융통성이 있는 아버지를 졸랐다.
첫째, 딱 1년만 교편을 잡고 그 다음엔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한다. 둘째, 직장은 전주 시내와 그 인근 지역으로 한정하고 셋째, 날마다 집에서 출퇴근하고 절대 집 밖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딸의 간청을 못 이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설득한 다음 딸에게 보통학교 촉탁교사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발령지는 전주에서 서남쪽으로 40리 떨어진 김제 금구 보통학교, 금구는 전주, 김제, 부안, 전주 정읍으로 가는 국도가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로 전주에서 출퇴근이 가능했다. 목탄차 버스지만 하루 왕복 20여 편 버스가 운행됐다. 찬옥도 부안 해수욕장이나 정읍 내장사를 갈 때 여러 차례 지나친 적이 있어 잘 아는 면사무소 소재지였다. 찬옥도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했다. 첫 출근날 찬옥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버스를 타고 금구에 도착했다. 50분 정도 걸렸다. 학교 뒤편 은행나무와 회나무에는 황새와 외가리들이 하얗게 앉아 있었다. 어떤 것들은 이른 아침부터 창공을 훨훨 날아다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루었다. 교정에 들어서자마자 수령이 몇백 년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가 큰 그늘을 만들어 사람을 시원하고 안온하게 맞이했다. 합방 직후 설립된 학교라 도내에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보통학교 중 하나였다. 찬옥은 먼저 교장실로 갔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다. 10여 분 지나 교장이 출근했다. 50 전후의 코수염을 기른 일본인이었다. 교장은 웃는 얼굴로 긴장이 풀리지 않은 찬옥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찬옥은 깜짝 놀랐다. 교장이 조선어로 말하지 않는가, 그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전주 사투리로. 찬옥은 단박에 교장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교장은 교사들이 모두 출근하자 교장실에서 신임 교사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정승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벌써 여러 해 전에 헤어졌다고 하지만 찬옥은 한눈에 정승철을 알아보았다. 키는 중키로 건장한 체격에 굵고 반듯한 이목구비와 밝은 낯빛, 동생 가정교사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지고 의젓해 보였다. 찬옥은 뜻밖에도 승철을 만난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천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승철도 태연스레 인사말을 했다. 어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전주 여고보를 나온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최 선생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이 학교에서 찬옥이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교장이 서로 잘 아는 사이냐고 물었을 때 찬옥이 친인척 되는 사이라고 얼버무렸다. 이 학교에는 교장을 비롯해 교사가 모두 14명이었다. 일본인은 교장과 2년 전에 왔다는 미운 교사 오노다가 있었고 나머지 12명은 조선인, 6명이 전주사범, 3명이 전주고등보통학교, 2명이 기타학교 출신이었고 그리고 최찬옥이 이 학교 최초의 여교사로 부임한 것이다. 교장 테라다는 14년 전 33살의 나이에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 47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학교에서 기록적으로 장기 근속하고 있었다. 자기 말대로 전주 사람이 다 돼버렸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일본어를 썼지만 사석에서는 조선어를 곧잘 썼다. 일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자중을 웃길 때면 전라도 사투리를 구성지게 늘어놓았다. 판소리를 좋아했고 손색 없이 한 가락 뽑아내기도 했다. 여류명창 이화중선의 춘향가 중 사랑가를 흉내내 부를 때는 많은 박수를 받았다. 양식이 있고 트인 사람이었다. 어느 자리에선가 자기는 규슈 출신으로 본래 조선에서 건너간 조상의 후예라고 집안 내력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교장의 학교 운영 때문인지 학교 분위기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오노다 앞에서는 조선어를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일본말을 해야 한다고 선배 조선인 교사들이 주의를 주었다. 평소 입을 다물고 지내던 조선인 교사들이 어쩌다 오노다가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는 쾌활하게 조선말로 담소를 나누었다. 찬옥은 이런 때가 어찌나 좋은지 중압감에서 잠시 벗어나 시원한 바람을 쐬는 듯 기분이 상쾌해졌다. 찬옥은 1학년을 담임했다. 일주에 국어 10시간, 조선어 5시간, 산수 5시간, 그리고 수신, 도화, 창가, 체조 각각 1시간씩을 가르쳤다. 국어는 일본어,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은 조선어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는데 보조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말과 글을 후세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비통함을 찬옥은 교육 현장에서 뼈아프게 실감했다. 승철은 4학년을 맡았다. 저학년과 비교 일주의 국어가 12시간으로 늘어난 반면 조선어는 3시간으로 축소됐다. 그리고 국사가 2시간 배정됐다. 국사는 물론 일본 역사다. 일본 역사를 국사로 가르치는 것은 고통이요, 지옥이라고 승철이 찬옥에게 울분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때 찬옥이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자고 위로하기도 했다. 승철이 국사 교육이 성의가 없고 불량하다고 시학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도 있다. 한 번은 정승철이 맡고 있는 반의 순덕이라는 여자아이가 10일 넘게 장기 결석을 했다. 순덕이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만 대꾸했다. 순덕이는 11살의 죄악, 다른 아이들보다 서너 살이 위였다. 승철은 토요일 오후 여자아이니까 찬옥이 함께 가줄 수 없느냐고 요청해 찬옥과 함께 남자아이를 앞세워 순덕의 집을 찾아갔다. 마을에 이르러 낡은 초가집 앞에 한 남자가 지팡이를 든 채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길을 안내하던 남자아이가 저 사람이 순덕이 아버지라고 했다. 순덕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다가서는 인기척에 눈을 껌뻑껌뻑 할 뿐 계속 장승처럼 서 있었다. 알고 보니 청맹관이었다. 남자아이는 순덕이 아버지에게는 아는 채도 않고 순덕이 집으로 쑥 들어가 큰 소리로 순덕아,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어. 하고 외쳐댔다. 그러나 순덕이는 나타나지 않고 순덕이 어머니가 머리에 무명수건을 동여맨 채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아니 선생님 어쩐 일이시라오. 어서 올라오시기라오. 승철과 찬옥은 마루에 걸터 앉아 사정을 들었다. 순덕이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장님인지라 어머니가 손바닥만한 밭대기를 일구어 입에 풀칠을 하는 극빈 가정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안으로 뭉져 누워 순덕이가 어머니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딱한 사정에 승철과 찬옥은 용돈을 털어 약값에 보태쓰라며 순덕이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 발길을 돌렸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승철과 찬옥은 마음이 아파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참을 걷다가 찬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딸을 학교에 보낸 순덕이 엄마가 참 장하네요. 그러네요. 순덕이도 기특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고생하는데도 항상 표정이 밝았거든요. 그런 아이인 줄 몰랐어요. 정 선생님, 우리가 학교에서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순덕이 집 방문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게 큽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 앞까지 십리길을 되돌아왔다. 아팠던 마음도 조금 풀렸다. 승철이 오늘 저 때문에 고생하셨으니
저 자취하는 데 들러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제의했다. 승철은 학교 앞에 방을 얻어 자취하고 있었다. 처녀 교사가 총각선생 자취하는 데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찬옥은 선뜻 동의했다. 몇 해 전 자기에게 동인 시집을 주려 했던 승철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다. 사실 찬옥은 내색하진 않았으나 승철에게 애틋한 심정과 여운을 가지고 있었다.